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 리스크하고 불확실성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아마 그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1920년대 초에 그 프랭크 나이트라고 하는 그 미국 경제학자가 중요한 그 글을 발표를 하는데, 리스크하고 uncertainty를 구별하자. 즉 우리말로 하자면은 리스크를 보통 위험이라고 옮기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uncertainty, 불확실성하고 구별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명확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 매니지할 수도 있고요, 자산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나이트보다 조금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그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예측 가능성을 들었어요. 자본주의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 어떤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게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를 입는지, 이런 것들 계산해서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합리적인 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면은 자본주의가 뭐냐면 투기 자본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고대에 있었던 비합리적인 자본주의로 가버린다. 이게 베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학술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해봐서, 가령 카지노에서 내가 돈을 딸 확률하고 잃을 확률 있죠. 이건 계산이 가능합니다. 카지노라고 하는 공간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생겨난 공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이건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자본주의가 위기로 가는 거는 리스크 때문이 아니고 계산할 수 없는 종류의 위험 상황에 가면은 위험에 빠져, 그 자본주의가 정지를 멈춰요. 그 상황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금융가라든가 자본가들, 투자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예측하고 위험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벌어지든 역병이 돌든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 일들이 벌어지는 시나리오가 있게 마련이고, 그 시나리오대로 갔을 적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벌어지게 되고, 그걸 어느 정도로 말하자면은 인슈어 하면은 저희 그 손해 충당금을 마련하면 되는지를 갖다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역사적인 데이터가 그 리퍼런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듣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를테면은 화성인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독일하고 소련이 전쟁을 한 적은 있는데 왜 화성인하고 지구인이 전쟁을 한 적은 없죠. 그럼 이거는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때는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두 번째는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션을 하는데, 프로젝션을 하는 변수가 이런 거면 괜찮아요. 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야만 모델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로 삼고자 하는 변수가 다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조그만 것들의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갖다 예측하는 게 말이 되죠. 이를테면은 BTS 유튜브 클릭 수하고 BTS 그 소속사의 수익성의 관계 같은 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BTS 클릭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터키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죠. 그다음에 무슨 저 뉴욕 월스트리트가 막 이상하게 변하지는 않고 세계 인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고 놓고서 모델을 형성하는 게 가능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안 믿는 모델들이 어떤 거냐면은 인구가 변할 때 인구와 따른 어떤 것의 변동 가능성을 딱 두 개를 집어넣고서 세우는 모델은 저는 하나도 못 믿겠어요. 왜냐면은 인구라고 하는 거는 세상 모든 걸 다 바꿔놓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전제가 성립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신앙의 문제예요. 이 두 번째 경우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되는 모델이, 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변수가 너무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변화를 가져올 종류의 변수일 경우에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고 전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케인즈라든가 나이트 같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불렀던 상황이 이 두 번째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이 두 번째 상황이 부닥쳤던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본가들, 투자자들은 그 15세기부터 14세기부터 오랜 동안의 그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1930년대 한번 그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거품이 터지고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1930년대에는 이게 모든 투자가 올스톱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30%까지 치솟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전면적으로 비화되고 국제 통화 체제가 무너지는 일까지가 한 2, 3년 안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때 완전히 그 영어로 패럴라이즈라는 말이 있죠. 그 마비 상태에 처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uncertainty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뉴딜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기후 위기를 인류가 다루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1980년대 이후에 경제학이 바뀌면서 이 uncertainty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 케인즈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uncertainty라는 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은 금융시장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화 공식에 의해서 자산 가치를 계산해 갖고 그걸로 자본주의를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자본주의 조직 룰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국가 직접적인 재정 정책이 등장한다든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험적인 전쟁 같은 걸 벌인다든가 이런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기후위기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90년대부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에서 uncertainty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계속 뭐라냐면은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그러니까 다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맡기면은 적절하게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금융시장에 맡기면 되지 그 난리칠 것 없다. uncertainty란 없다. 불확실성이란 없다. 이런 식의 믿음이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절정을 이뤘던 코미디가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2002년인가 3년인가에 그 스턴 보고서가 나왔을 적에 기후위기가 인류에게 끼칠 그 폐해와 그 파괴, 그 데미지를 그 비용으로 계산한 적이 있었죠. 스턴 보고서에서. 그때 그 경제학자들이 했던 논쟁이 뭐냐면 이자율을 몇 프로로 놔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뭐 1.7%로 놓을 거냐 4.4%로 놔야 된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몇 년 동안 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인류 지성사의 스캔들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위기 같은 일이 벌어졌을 적에 아까 제가 인구 예를 들었었는데 기후 위기가 바꿔놓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 세상에 있는 변수 중에 기후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파라미터로 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 몇 프로가 된다라고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2004년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자본주의가 극성을 이루던 때고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다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 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캡 앤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 있죠. 탄소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캡 앤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것도 이거를 탄소 배출의 위험성을 그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가 한 번 깨진 적이 있어요. 2008년에 금융시장이 한번 무너진 다음에 이 뭐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이렇게 똑똑한 게 아니네. 이렇게 뭐 리스크를 완벽하게 계산을 어쩌네 하다가 그 서프라임 사건 때 그게 아니더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죠. 이게 완전 허당이었다는 게. 근데 대안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2010년대로 들어와서도 이 믿음이 대충 유지가 되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2010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10년대에
제일 중요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자본주의가 지금 닥친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사코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전체가. 그래서 2009년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또 그 얘기 또 하고 그 마인드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2월 말쯤 3월 초쯤에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그 확장 지정을 하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돈을 좀 쓰자라고 했더니 국채 비율이 40 몇 프로인가 거기서 2.5%가 더 올라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그 몇 프로를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국가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를 방치했을 때 오는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떤 위험이 나타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한마디로 계산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갖는 중요한 함의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에서 갖는 중요한 함의점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전면적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지금 오늘 그 차트를 가져올까도 그랬었는데 한 2010년대부터 각 나라 주요 산업국들이 중앙은행이 했었던 그 각종 채권 뭐 때로는 사채도 사들인 적이 있었으니까 그 회사채도요. 채권을 매입하려고 쓴 돈 그 지출한 돈의 흐름을 보면요 올해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자율 계산하고 뭐하고 예측을 하고 리스크 계산하고 뭐뭐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풀어야 된다. 안 풀면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인 거죠.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는 그 프랑스랑 독일이 손잡고 아예 그냥 그 EU 뭐라고 그러나요? 이름은 뭐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돈을 뭐 대차게 풀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지금 사방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돈을 풀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그럼 합리적인 금융적 계산을 밑에 깔고 그럼 적당한 금리를 매겨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항공사의 적절한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누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그 영어로의 마인드셋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맡겨서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틈을 이용을 해서 이 그린 뉴딜이라든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도 금융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불확실성의 문제다.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어쩌고 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이 불확실성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금융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어떤 계산 준칙들은 다 뒤로 빠집니다. 그럼 뭐가 전면에 나서게 되느냐? 가치와 필요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30년대에 썼었던 에세이나 글들을 보게 되면 아주 전면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뉴딜은 말입니다. 물론 뉴딜은 미국 쪽 얘기입니다만은 그 케인스하고 같은 아이디어였죠. 그 맥을 같이 하는 아이디어였죠. 뉴딜에 해당하는 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거는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로 뛰고 이렇게 하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살아나고 하는 돈 계산이 아니고 금융시장이 뭐가 되든 경제 성장이 뭐가 되든 사회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가지고 거기에 과감하게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권했던 지출 항목은 뭐였냐면은 도서관이라 하고 미술관 같은 거였어요. 도서관이나 미술관을 지으면은 무슨 금융시장이 살아나느냐 경제 성장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하고 별 상관없는데 도서관하고 미술관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업자들이 할 일이 없을 적에 술 먹고 뻗어 있는 것 말고 대안적으로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그 국가에서 뭐 저 돈 쓸 때 마땅치 않으면은 도서관하고 미술관 잔뜩 지으라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린 뉴딜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고 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그 뉴스를 봤다가 이제 신선한 충격이면 좋겠는데 아주 충격 중에 이런 충격도 있죠. 전혀 너무 신선하지 않아서 충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와가지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너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시장에다 팔 수 있는 게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린 뉴딜은 뭐라고 했냐면은 대체 에너지 인프라를 막 까는 게 그린 뉴딜이다.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생각하는 그 그린 뉴딜과 이 기후 위기와 그린 뉴딜은 금융자본주의의 논리로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종류의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원자력 전체를 풍력으로 우리나라 산의 모든 산 위에 능선에다가 쫙 풍력발전소를 세우자.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 어디서나 그 풍력발전소를 볼 수 있도록 전국을 뒤덮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 산을 그렇게 작살내느니 저는 그냥 원자력 발전소 끌어안고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의 밑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공리주의적인 게 깔려 있어요. 그린 뉴딜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같은 거를 어떤 돈 계산의 문제나 뭐가 효용과 비용을 대비시켜서 뭐가 더 나으냐라고 하는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불확실성에 대비할 때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뭐가 우리에게 필요를 한가 가치와 필요를 확인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게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이게 어떤 기능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됐던 일자리가 됐던 어떤 기능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경제 성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둘째치고 우리 인류가 지금 어떤 가치를 지향을 하고 있고 어떤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 돈 계산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돈 계산 먼저 하고 거기 맞추는 게 아니고요. 가치와 필요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조달한다로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학이 1970년대부터는 지금 fiscal policy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영어로. fiscal policy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70년대 이전에 주로 쓰던 말은 public finance라는 말이었었어요. finance라는 말은 아시겠지만은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의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있는 만큼의 자금을 융통한다라고 하는 게 퍼블릭 파이낸스의 개념이지 금융자본주의의 합리성으로 계산하고 예측해서 생겨나는 그런 종류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인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인류에게 지금 닥치는 위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문제고 불확실성의 문제에서는 가치와 필요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목이 없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